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뻔하게 들리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분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개인들 차원에서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다수의 경제 채널을 보면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찾아보는 시청자의 대부분도 어디가 유망한 투자처인지, 지금이 살 때다 팔 때다 같은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제 채널에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경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자는 우리가 하는 여러 경제 활동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지식도 경제 지식의 일부일 뿐인데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거창하게 운을 띄우나 생각이 드실 텐데 특별할 거 하나 없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보는 것 뿐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제 활동이 뭐뭐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단 앞에서 말했던 투자 활동이 있고요. 소비 활동도 있고 생산 활동도 있고, 요건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쳐서 소득 활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축 활동, 또 금융 활동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대출이 있겠죠. 대출 활동 역시도 우리 개인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목조목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들의 대표적인 경제 활동하면 소비 활동, 소득 활동, 저축 활동, 대출 활동 정도 떠올릴 수 있겠죠. 여기서 소비 활동과 소득 활동은 현재를 위해서 하는 경제 활동의 영역이고, 대출, 투자, 저축은 시점이 미래에 맞춰진 영역인데요. 소비를 제하고 현재 가진 부를 미래로 이전하는 게 저축과 투자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미래의 확정적인 가치를 보장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겠죠. 물론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아지면서 중간 성격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미래에 생겨날 부를 이자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현재로 미리 땡겨 쓰는 활동이죠. 이렇게 우리의 경제활동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다양한 각각의 활동들이 톱니바퀴처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투자 활동뿐만 아니라 어느 활동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만큼이나 소비, 소득, 저축, 대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경제활동에 연쇄적인 충격을 줘서 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당장 투자 활동에만 관심 가지고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 성공을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에 성공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투자가 잘못돼서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 손실 때문에 경제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출이 커져서 혹은 소득이 확 줄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당장 목돈 얼마가 없어서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혹은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거나 그 대출이 연장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건데요. 소비활동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소비로 망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허영심도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영업직이나 사업자처럼 잘 벌 때는 달마다 자동차 몇 대 값 되는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영세업체 초임 월급도 안 될 정도로, 아니 적자가 나기도 하면서 소득의 변동폭이 큰 이런 부류에서도 의외로 본의 아니게 과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소비활동을 변동성 큰 자신의 소득 패턴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벌면 버는 대로 쓰다 보면 소비 수준이 어느 순간 잘 벌 때 기준으로 맞춰져 버리는데요. 나중에 못 벌 때는 그에 맞게 소비도 맞춰서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벌 때 이것저것 사면서 할부로 내야 할 돈이 늘어나 있는 건 그건 줄이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올라간 소비 수준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늘어나 있는 고정지출 때문에 저축할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활동 전반적으로 취약해져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소비활동조차도 생각 이상으로 투자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소득활동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직장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을 당연하다는 듯이 살다가 실직 후에 다시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못 갖추면서 소비든 저축이든 투자든 대출이든 한 번에 와라락 무너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재취업이 힘든 40, 50대 이후 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저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 혹은 예상을 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목돈이 없어서 그 현찰 얼마 때문에 집이나 차를 팔아야 되거나 원하지도 않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의 투자금을 손실봐가면서 억지로 빼야 하는 처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자녀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당장 이 목돈 얼마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대출도 투자만큼이나 리스크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영끌족 이야기 많이 회자되듯이 애초에 대출은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소득을 비용을 지불하고 현재로 끌어와서 쓰는 겁니다. 아무리 금융이 발달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다는 대출의 본질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최소화된 시대다 보니까 그 돈을 사용해서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자가 워낙 싸니까 큰돈 대출에 부담도 덜했죠. 원금 상환이야 그때 가서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산 가치가 오르면 그걸로 갚으면 될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환 대출 등 원금을 갚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는 방법도 많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금까지 빌려주면 당연히 빌리는 거지 하는 식으로 대출 활동에 대한 장점만 봤습니다. 대출의 리스크나 그 여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금리 시대 동안 대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달라지고 있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금리 때 자기가 원리금 월 납입할 수 있는 최대치 규모로 대출을 늘린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환 불능 직전 상황에 몰렸고요. 대환 대출 받아야 되는 시점에 놓인 사람들이 기존 대출 규모만큼 대출을 못 받기 시작하면 일은 더 빠르게 문제가 될 겁니다. 당연히 시장의 담보가치 하락 현상과 함께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불보듯이 뻔하죠. 이렇게 투자 활동에 의한 손실뿐만 아니라 소비, 저축, 소득, 대출 등 주요 경제 활동에서도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경제 활동 전체에 타격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잘 못 느끼거나 등한시하는 부분이기는 하죠. 예전에 한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사연을 보낸 시청자의 지출 내역을 보면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나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직접적인 주식이나 부동산 정보를 주는 채널은 아니었지만 소비나 저축 등 앞에서 말한 우리 경제활동에 팩트 폭격을 가하면서 다양한 경제 정보를 주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 방송들이 코로나 이후 투자 광풍이 불면서 관심 밖으로 잊혀져 갔는데요. 물론 진행자 개인적인 이슈로 방송이 폐지된 부분도 있지만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나와도 대중은 더 이상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었죠. 투자만이 살 길이고 투자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투자 활동 말고 나머지 다른 경제 활동들이 취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투자 규모를 키워오는 과정에서 저축 활동이 굉장히 부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투자를 한다고 현찰로 가지고 있는 목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축을 통해 가지고 있는 목돈은 다른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에어백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찰은 마치 맥가이버 칼처럼 그 상황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지금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이자를 일정 기간 버티게 해주기도 하고요. 실업으로 소득활동이 끊긴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보험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보가치 하락이나 기타 이유로 갑자기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거나 전환대출이 필요한 만큼 안 나왔을 때 당장 현금 얼마 마련해야 하는 그 이유만으로 소중한 집을 내놓는 일을 막아주기도 하는 등 저축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투자에 몰입을 하다 보니 저축을 투자 수익률의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 경제 위기를 코앞에 두고도 우리를 에어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동안 불건전해진 대출 활동도 우리를 더 대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 대출 이자보다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른다는 이유로 집값, 주식값 오르면 차익 남기면 되지 하면서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의 대출로 자산을 획득하고 이자 부담을 키워버렸습니다.
소득 활동은 또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니죠.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자리를 굳히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투자 광풍이 부는 동안 자기는 바보같이 일만 했다면서 억울한 감정에 투자에 몰입하고 태업을 일삼으면서 조직 내에서 쌓아왔던 자신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렸죠. 경기 침체 상황에 들어서면서 최근 기업들은 비상경영, 긴축경영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비 활동도 취약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물가 문제고요. 그리고 일회성 지출보다는 구독, 렌탈, 할부 등의 형태로 고정지출 규모가 늘었다는 것, 또 투자 열풍 당시에 늘었던 지출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취약해진 소비 활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른 활동 다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집중했던 투자 활동마저도 큰 손실 중인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각국의 경제수장들이 사실상 경기 침체를 확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게 말해서 침체인 거지. 그런 경제 위기를 앞두고 저축이든 소비든 소득이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사정 모르는 사람한테 대안을 묻는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누구에게나 맞는 대안은 없고 누구에게는 대안이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 활동에만 치우치다가 무너져버린 각 경제 활동에 밸런스를 맞춰야 할 시기인데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게 진짜 큰 문제죠.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우려가 가시화된 상태일 때나 가능한 거지,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그게 현실화되었을 때는 그 기회마저도 없다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인 듯합니다. 댓글창에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 하면서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마란 말이냐, 인버스를 넣으라는 말이냐 같은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거나 일어나고 있는 달라진 이상한 조짐이라든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해 주시면 더 이상 캔들스토리 채널은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채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있는 경제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뒤에 희망과 기회를 공유할 거라는 건 약속을 드립니다. 불쾌지수 높은데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 채널 많이 듣는데 고유가로 힘드시겠지만 특히 힘내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